기자님들 혹시 손등박수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박수를 이렇게 친다는 겁니까? 네, 손등박수. 이렇게?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둘 다 잘하네. 이게 안 돼야 뭐야? 사람이야? 잘하는데 왜 비웃어? 뭔데 이게? 잘못된 거야? 일본에서는 이 손등박수를 심상치 않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일본 여성 아이돌 그룹 노기자카 46의 멤버 호리 미오나는 겁쟁이한테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손등박수를 꼽기도 했는데요. 무섭대. 뭔가 무서워라고. 뭐가 무서워 이게? 이 손등박수의 숨은 의미, 바로 죽은 자의 박수라는 겁니다. 망자 망자? 나 안 됐어 아까 사실은. 아니 여기가 이게 안 뭔 소리야. 닿더라고. 아니 안 닿았어. 안 뭔 닿았어. 소리야? 쩍쩍 많이 아니, 났구만. 닿지가 않더라고. 이게 되지가 않아요. 이 손등박수가 일본에서 죽은 자의 박수로 불리는 이유, 죽은 사람은 산 사람과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박수를 죽은 자만이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누군가를 보고 이 손등박수를 치는 것은 빨리 저승으로 넘어가라, 이런 뜻으로 상대를 저주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왜 쳤어? 나 되지가 않더라니까 이게. 참 신기하네. 미쳐 왜 이렇게 안? 아유, 초딩들 진짜. 아 무서워. 일본의 심령 현상 전문 사이트와 손등박수를 조사한 일본의 모 미디어에 따르면 일본의 전설적인 아이돌 그룹 모닝구 무스메를 만든 프로듀서 층쿠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과거 그가 보컬로 활동했던 록밴드 샤란큐로 방송에 출연했을 때 그들이 무대에 등장하자 방청석에 있던 정체불명의 여성이 갑자기 손등박수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머 뭐야 왜 저래? 좀 저러고 있지. 손이 왜 이렇지? 그런데 이후에 건강하던 그가 갑작스럽게 후두암을 진단받았고요. 어머. 결국 성대 수술을 받고 노래뿐 아니라 프로듀서 활동까지 중단하게 됐다는데요. 일본 심령 관련 매체나 손등박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 손등박수 때문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2004년) 일본의 한 인터넷 게시판에 퇴근길에 시즈오카현 하마마치 역의 전철을 탔다는 그녀. 그런데 20분간 천천히 멈추지 않아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역에서 문이 열리지 않았던 건가요? 이게 고장 난 건가요? 어딘지 모를 곳을 질주하는 전철. 게다가 주변 승객들은 모두 잠에 빠져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진짜? 흔들어도 기척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실시간으로 자주 가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도움을 청한 것이었죠. 키사라기 역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일단 내리려고요. 네? 시즈오카 노선엔 키사라기라는 역은 없는데요? 존재하지 않는 역.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에는 아무도 없었고 휴대전화 GPS도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들려온 방울 소리와 북소리. 뭐야, 방울 소리야, 갑자기 또 왜 음산하게 왜 방울이랑 북이야? 겁에 질린 하스미는 급하게 역을 빠져나왔고 한참을 걷다 터널이 나왔을 때 한 차량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가는 곳까지 태워주겠다고 해서 우선 탔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점점 무서워진다. 그런데 점점 깊숙한 산속으로 향하는 차. 그때 그녀가 올린 글. 이 남자분 자꾸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무서워요. 이 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스미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남자가 여성을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정말 무수한 생각들이 들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저도 키사라기 역에 다녀왔어요. 에? 몇몇 누리꾼들도 키사라기 역을 다녀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없다며. 자, 이들의 말에 따르면 키사라기 역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잠이 쏟아지고요. 모두 방울이나 북소리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역 주변엔 터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 누리꾼들은요. 방울과 북소리는 저승에서 데리러 오는 소리다. 터널을 건너면 다시는 이승으로 돌아올 수 없다 등 키사라기 역이 저승으로 가는 역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갔다 왔다는 사람은 돌아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사히 돌아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요. 절대 잠들지 말 것. 그리고 히사라기역에 내렸다면 터널을 지나가지 말 것. 마지막으로 누군가 말을 건다면 절대로 대답하지 말 것. 헐. 자신들은 이렇게 해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는 히사라기역. 지금도 호기심이 많은 일본인들은 히사라기역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 신주쿠에 약 150년 전에 지어진 유서 깊은 이나리 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나리 사원이 생기게 된 이유, 한 여인의 처절한 한 때문이라는데요. 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의 도쿄인 도카이도 요츠야에 사는 가난한 하급무사 이에모는 아리따운 여성 오이와를 보고 한눈에 반했는데요. 하지만 오이와의 아버지가 극심한 반대를 하자 이에모는 무참히 살해, 그 뒤 아무것도 모르는 오이와를 속여 혼인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아, 돈도 없어 죽겠는데 자꾸 아프다고 골골대고 그냥. 에이. 남편 이에몬의 사랑은 곧 차디차게 식고 몸이 허약한 아내 오이와를 인생의 걸림돌로 여겼죠. 그러던 어느 날 이에몬은 우연히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여성 우메를 구해주게 되는데요. 우메가 고위 관료의 딸인 걸 알게 된 그는 출세욕 때문에 또다시 추악한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아내에게 강제로 독약을 먹인 겁니다. 아내 오이와의 아름다운 얼굴은 독 때문에 흉측하게 변했고 남편을 저주하며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이후 아내가 사망한 뒤 파렴치한 이에모는 우메와의 혼인을 강행하는데요. 그런데 혼인 전날 밤 강가에 웬 판자가 있지? 야, 털 뽑혔어. 공포 특집이잖아. 진짜 뽑혔어. 와, 피 안 나나? 한 3개를 팍 뽑았어. 악귀가 된 아내 오이와가 남편에게 달려든 겁니다. 놀란 이에모는 혼비백산의 집으로 도망쳤죠. 그런데 이번엔 쥐떼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서 들린 목소리. 여보 나야. 야 이쁘지? 결국 이에모는 미치광이가 되어 뭔가에 홀린 듯 신부인 우메와 장인마저 살해하고 어머. 그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건이 일어난 곳 요츠야의 이름을 따서 요츠야 괴담이라고 불리게 됐고요. 이후 사람들은 악귀가 된 오이와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이나리 사원을 지은 거라고 합니다. 평범한 40대 부부 미야자와 미키오와 부인 야스코는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에 살고 있었는데요. 12월 31일 오전 야스코의 어머니는 웬일인지 딸 야스코가 전화를 받지 않자 결국 딸네 집으로 찾아가 보았는데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맙니다. 사위 미야자와 미키오는 1층 계단에, 그리고 딸 야스코와 고작 8살이었던 손녀 니이나는 2층에 쓰러져 있었고요. 어머. 6살 손자 레이 역시 침실에서 발견됐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범행을 저지른 직후 바로 현장을 떠나지 않고 범행 후에도 장시간 동안 피해자의 자택에 머문 흔적을 남긴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혈액, 지문, 족적, 소지품 등 수많은 증거를 남겼는데요. 자, 조사 결과 범인의 혈액형은 A형, 키 170cm 전후의 외국인 혹은 혼혈인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많은 정보가 나왔네요. 네. 자, 그리고 뒤이어 범인이 남긴 족적을 추적하는 상황에서는 뜻밖의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당시 범인이 신고 있던 신발은 영국 S 브랜드 제품이었는데 신발 사이즈가 일본에서는 판매되지 않았던 사이즈였고요. 1998년 10월부터 2000년 11월 사이에 한국에서 제조된 제품이라는 이유로 한국으로 조사원을 파견해 범인의 지문을 한국 전과자들의 지문과 대조하는 작업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작업으로도 범인과 일치하는 지문을 가진 사람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경시청은 사건 발생 후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범행 현장 보존을 위해 24시간 경찰이 상주를 하고 있고요. 무려 2천만 엔, 한화로 약 2억 원 상당의 사상 최고의 현상금을 내건 건 물론이고 이 사건에 투입되는 조사원만 연간 25만 명에 달할 정도로 범인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뭐 이 사건은 일본 미제 5대 사건에 항상 꼽힌다고 하고요.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유족들은 2009년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모임 소라노 카이를 결성한 뒤에 강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왔고요. 결국 2010년도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1984년 일본의 대형 제과 기업인 에자키 글리땡의 사장 자택에 한 괴한이 침입해 사장을 납치하면서 시작됩니다. 다행히도 제과 회사 글리땡의 사장은 범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납치 3일 만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지만은요.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떠들썩했던 납치 사건이 일단락됐을 무렵 에자키 글리땡 본사에 의문의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또 회사 앞으로 수차례 걸친 금품 요구 협박장이 도착한 건데요. 스스로를 21개 얼굴을 가진 괴인, 일명 괴인 21면상이라고 지칭한 범인은 자신이 보낸 협박장에 접선 장소를 잇따라 변경하다 약속한 당일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 이후 범인들은 본격적으로 전 국민을 인질로 하는 독극물을 협박을 시작합니다. 일본의 메이저 신문사 4곳에 글리땡의 제품에 청산소다를 넣었으며 전국적으로 이 과자를 살포하겠다, 글리땡을 먹고 무덤으로 가자라고 적힌 협박문을 보내온 겁니다. 독극물 협박 소식이 전해지자 각 지역 슈퍼마켓에서는 글리땡 제품들을 모조리 철수시키는 동시에 아예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은요. 이미 일본 국민들은 엄청난 공포에 떨며 전 국민을 인질로 삼는 악랄한 범죄 수법에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밀 수사를 해오던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것은 물론 범인의 목소리를 녹음한 테이프와 범인의 옆모습이 찍힌 비디오 테이프를 배포했지만요. 범인은 이런 경찰들을 놀리기라도 하듯 또 다른 제과 기업인 마루다땡 식품과 모리나땡 제과로요. 협박장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무섭다. 시간이 갈수록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일본 전역이 혼란과 공포의 도가니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는데요. 지난 2000년 2월 13일에는 결국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2017년 현재까지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